여기는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 3번 출구입니다. 오늘은 경의선 숲길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9월 12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월요일이고, 지금 시각이 2시 15분이에요 기온이 현재 28도예요 오늘 추석 연휴라 그런지 지금 경의선 숲길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날씨도 흐리고, 요즘 맨발 걷기를 안하고 신발을 신고 많이 걸었는데, 신발을 신고 걷는 이유가, 제가 지금 맨발 걷기 딱 4개월째 했는데 뭐 얘기 들은 것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큰 효과를 본 게 없어요. 여기 잔디밭이 나오네요. 여기 잔디밭 시작하니까 좀 이따 맨발을 걷고 잔디밭부터 걷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그 접지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이 과학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접지 효과가 있는 건지 사실 의심스러워요. 이게 활성산소가 이게 양이온 플러스 이온 상태가 돼가지고 이게 오래 갈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어떻게 땅에 그 음전화가 금방 이렇게 중화가 되는지 그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믿고 뭐 맨발 걷기에서 부작용 같은 건 없으니까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맨발 걷고 걸으면 왠지 이게 또 생색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멋있는 것 같고,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본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계속 제가 이거 방송하면서 이 철학 공부를 해야 되니까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철학 공부하는 효과는 있어요. 이거는 저 혼자만의 효과겠죠. 맨발을 벗었어요. 이 경의선 숲길은 이게 옛날에 서울에서 의주까지 철도가 있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이게 이 철도를 없애버리면서 이렇게 숲길로 만들어 놨죠. 이 방송 준비하느라고 이 철학책이라도 읽은 것도 또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근데 여기 철길 있네. 여기 철길. 여기 철길이네. 여기 철길. 여기 철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한 얘기 중에 틀린 얘기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발견 못했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맨발 걷기 하면서 차분히 생각하면서 걸을 수 있는 시간이니까 이 철학하는 효과가 분명히 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맨발 걷기 하면 이제 우리 맨발 걷기 맨발로 철학여행 채널에서 맨발로 걸으면서 이렇게 철학 얘기 하면은 몸의 건강도 챙기지만 이게 정신 건강도 챙기는 거죠. 그리고 몸의 건강도 중요한 거지만 정신 건강은 더 중요하죠. 여기 잔디밭인데 그 벌집무늬 플라스틱이 깔려 있어 가지고 발이 아프네요.
원래 그러니까 동양 무술에서도 이게 무예 자체보다는 이게 정신 수련을 더 중요시 하죠. 이게 그런 것처럼 이 맨발 걷기 하는 것도 이게 건강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서 정신 건강을 챙기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한 거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헬스 하는 거 보면은 이게 헬스도 그렇고 운동이라는 것들이 거의 이게 서양에서 들어온 것들 보면은 이 몸만 챙기고 이게 몸이 자본주의화되는 그런 경향이 너무 농후하죠.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게 자기 몸을 파는 그런 경향이 짙어요. 그래서 별로 이게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돈을 위해서 몸을 챙기는 거지 몸을 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즘 그걸 알면 안 그러게. 제가 이제 이 편집을 하면서 이 자막을 안 넣으니까 좀 보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가 있는데, 제가 자막을 안 넣는 거는 이게 편집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편집이 이게 노가다예요. 사실은 저도 뭐 편집 많이 해봤죠. 20년 정도 하니까 이게 나이가 드니까 체력도 달리고 하기가 싫어요. 솔직히 제가 편집 컴퓨터로 쓰는 게 해킨토시인데 이게 요즘 그 파이널 컷 프로로 전에부터 편집을 했는데 이게 에러가 나가지고 이게 편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깔았는데 이거 처음 쓰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막을 어떻게 넣는 건지. 그래가지고 그 심보로스카에 두 번 없다 시 자막을 넣는데 2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는 좀 시간이 덜 걸리긴 하는데 하여간 이 편집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뭐 자막이 있다고 해서 뭐 특별히 더 이렇게 보기 좋은 건 아니니까 도리어 우리 메말로 철학여행은 그냥 영상 안 보고 듣기만 해도 되니까 오디오로도 써도 되니까 이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자막이 없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경의선 숲길 옆에 이렇게 카페들이 있고 카페에서 책 읽는 사람들도 보이네요. 오늘 이제 얘기할 거는 그 전에 그 소래 습지 생태공원 갔을 때 그 네덜란드에서 자본주의가 탄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주로 역사적인 면만 알아봤는데 오늘 그걸 좀 자세하게 이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그 베르너 존바르트의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1863년에 태어나서 1941년에 죽은 그 독일 사회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본주의의 기원이 유태인들한테 있다는 책을 썼는데 그 3부작이 있어요. 그 3부작을 읽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첫 번째 책이 이제 1911년에 나온 그 유대인과 근대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 이 책 읽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13년에 나온 그 전쟁과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고 그 같은 해에 나온 사랑과 사치와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다 3권 다 구입해 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데, 근데 이게 유대인과 근대 자본주의라는 책은 아직 안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출판이 안 됐고 영어 번역본을 제가 구했는데
그걸 지금 읽었고, 나머지 두 책은 우리나라에 출판돼 있어요. 유대인과 근대 자본주의는 이게 한국에 출판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영어 번역본을 읽었는데, 제가 아직 이과 출신이라 그런지 이 인문학 책을 영어 원서로 읽는 게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르는 영어 단어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과 쪽 영어 원서는 쉬워요. 이게 거의 영어 단어 수준이 중학생 수준이라서 굳이 뭐 사전 많이 들춰길 필요가 없는데, 이게 인문학 쪽은 우리 일로 왔니, 현미야? 뭐 희한한 단어들이 다 나오니까 그거 다 일일이 찾아야 되고, 그거 읽기가 힘들어요, 저도. 근데 요즘 이제 구글 번역을 이용하면 2배 속도로 읽을 수 있더라고요. 단어를 많이 안 찾아도 되고. 보통 영어 원서가,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는 하루에 10페이지 정도 읽어가지고는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그리고 이해도 안 되고. 근데 이게 구글 번역을 이용하니까 이게 속도가 2배가 되니까 이게 진도가 나가고 이해가 돼요, 이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은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이제 영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게 영어 회화 잘하는 문제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틀린 문제죠, 이거. 저도 언어를 8개나 했는데 이때까지 그 중에 해석하기 제일 어려운 언어가 영어 같아요. 영어가 이게 해석하기 애매성이 많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한자처럼 그 단어의 위치에 따라서 격이 정해지니까 이게 이 격이 불확실하고, 또 이 인문학 서적에서는 왜 이렇게 콤마는 많이 넣는지, 이게 콤마를 많이 넣으면 이게 완전히 혼란스럽죠, 이게 해석하기가. 네이티브가 아니면은 힘들어요, 이거.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 정확한 언어는 격조사가 있는 언어예요, 우리 한국 말처럼. 그래서 영어나 한자 같은 건 이게 사실 세계 공용어로서는 자격 미달인 언어들이에요. 이제 굉장히 어지럽고 지저분한 언어예요. 이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 차라리 우리 한국어를 세계 공용어로 하는 게 가장 배우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전에 어떤 외국인이면 우리나라 한국어가 뭐 과학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개소리예요, 개소리. 영어 같은 게 해석도 안 되는데, 해석도 힘든데 그런 언어가 비과학적이지, 우리말처럼 이렇게 쉬운 언어도 별로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유대인과 근대 자본주의, 이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 존 바르트는 여기 물길이 나오네요. 물길 한번 걸어볼까요? 물길 되니까 이제. 존 바르트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유대인이 만들었다고 이제 주장하는 건데, 전 시간에도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죠. 표선 해수욕장에서 맨발 걷기 할 때. 그때 이제 제가 근거로 든 거는 존 바르트의 책이 아니고 그 홍익희 교수님의 그 유대인 경제사 10권짜리죠. 거기에 그 네덜란드 편하고, 그 다음에 게르숑 솔렘, 그 유대인 역사학자라 그랬죠. 이 사람의 사바타의 제비, 이것을 주로 참고로 해서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얘기한 것이고, 이 존 바르트는 이제 또 다른 근거죠. 근데 이 존 바르트의 책을 인용하면은
이 존바르트가 나치 학자라고 매도를 해버려요. 근데 이게 매도할 수 없는 게, 이 존바르트의 책에는 다 이게 그 개인적인 주관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게 객관적인 공식 기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로 거기에 바탕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나치 학자니 아니니 그거는 진실을 호도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존바르트의 책이 근거하고 있는 게 이게 공식적인 기록이죠, 이게.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동인도 회사가 설립된 거는 1602년에 설립된 그 공식 기록이고, 또 그리고 증권거래소가 암스테르담에 1608년에 설립됐다는 것도 이게 공식적인 기록이죠. 이런 공식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를, 그 공식적인 기록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그 기록만 봐도 자본주의가 네덜란드에서 나타났다는 게 다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막상 유대인들은 이게 그걸 부정하죠. 특히 막스 베버 같은 경우에는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자본주의라는 책을 써가지고 그게 청교도 정신에서 자본주의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완전히 엉뚱한 얘기고, 이게 공식 기록만 봐도, 굳이 존바르트의 주장을 듣지 않아도 공식 기록만 봐도 다 누구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부정하는 거는 이게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하는 것이고, 감추는 자가 범인이잖아요. 자본주의를 고발하는데 자본주의에서 나치로 매도하는 거는 이게 신뢰성이 없는 거죠, 전혀. 마치 이것은 현장에서 일어난 범죄를 고발하는데 그 범인이 고발자를 도리어 거짓말장이라고 매도하는 격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나치 학자인지 아닌지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주장이 사실인가 아닌가가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유태인들은 세계 패권 체제를 만들어냈다는 거를, 자본주의라는 세계 패권 체제를 만들어냈다는 거를 자랑스러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도리어 부끄러워하고 있죠. 이게 부끄러워하고 숨기려 하고 은폐하려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자체가 그 태생부터 추악하다는 걸 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은 이게 내부에서는 그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를 선호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자본주의자라고는 얘기하지 않죠. 별로 자랑스러워하진 않죠. 이게 이제 요즘 코로나 시대에 와가지고 글로벌 자본들이 도리어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있죠. 그런 경향을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이게 존바르트 같은 학자를 나치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에서만 매도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들도 매도하죠. 막시스트들도. 그걸 보면 이게 막시스트들도 이게 자본주의와 한패라는 이게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죠,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렇게 진영에 따라서 어떤 주장을 판단하는 거는 오류를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게 전에도 얘기했듯이 좌우 진영이라는 거는 이 세계 패권 세력이 분열과 지배 전략으로 이용하는 변증법일 뿐, 이거는 완전히 둘 다 틀린 거죠, 이게. 여기 이제 고가도로가 나오는데, 여기서 철길이 끝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이게 과자역이라서 여기서 이제 경의선 숲길 끝 지점이고 여기서 이제 돌아가야죠. 여기서 돌아가겠습니다. 전에 이제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에서 선물하고 옵션 거래까지만 했다고 얘기했는데, 존 바르트의 책을 보니까 이미 그때 17세기 초에 이미 공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존 바르트의 책 62하고 63쪽을 보면은 1608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증권거래소가 설립된 후 불과 8년 만에 주식거래는 널리 퍼졌고 당국은 이것을 악으로 간주하고 일소하려고 노력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1610년 2월 26일 상인들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이상의 주식을 파는 것을 금지했다. 동일한 금지령은 1621년, 1623년, 1677년, 1700년에도 내려졌으나 모두 똑같이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이 공매도가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 설립 직후부터 이미 성행했다는 거를 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건 기록일 뿐이고 공식 기록이고 뭐 실제로는 이게 그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다고 봐야죠, 이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17세기 이전 몇백 년 전부터 이미 유대 상인들은 공매도를 했다는 것을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그때 암스테르담에서 17세기 초에 공매도가 처음 시작했다고 해도 벌써 지금 400년 이상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 공매도를 보면은 요즘 공매도를 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게 이제 공매도라는 게 그 주식 같은 데에서 이제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와 가지고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걸 다시 빌려온 주식을 갚는 거죠. 있지도 않은 주식을 가지고 자기가 파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주로 보니까 개인들이 하긴 힘들고 기관이나 외인들이 주로 하는데 규모가 큰 거래자들만 할 수 있는 건데 거의. 근데 이게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전화 한 통만 때리면은 공매도가 가능한데, 이게 개인 같은 경우는 이게 제약 조건이 많아요. 개인도 할 수는 있어요. 증권회사에다가 이제 대차거래라는 걸 하면 되는데, 이 대차거래를 하려면은 대주 한도하고, 그러니까 빌리는 주식의 숫자랑 기간, 담보, 이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롭대요. 그래가지고 개인이 이걸 많이 하기 실제로 힘들고, 주로 거래 규모가 큰 기관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매도가 이루어지는 실제 상황도 이제 기관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공매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공매도가 주가에 거품이 끼었을 경우에 거품이 낀 주가를 하락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주식을 매매하는 거니까 유동성을,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면에서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자들은 이게 인위적으로 이게 매도를 하니까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해 버리니까 이게 이제 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인위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킨다고 보고, 그리고 또 매도 후에도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부정적인 정보를 터뜨려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개미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할 대량의 주식을 구하기가 힘들고, 현실적으로 이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빌리지도 않고 이게 또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무차입 공매도라 그러는데, 이건 불법이죠. 이 불법이 이루어져도 이게 적발하기도 힘들고 이게 처벌도 가볍대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빌리지도 않고 팔아도 이게 사실상 가능한, 매도가 가능한, 완전히 허공에서 그냥 창조한 주식을 팔아도 가능한 거죠. 이게 물길 다시 한번 걸어보죠. 공매도를 이제 기관이나 외인들이 주로 하고, 개미들은 여기 대해서 뭐 그냥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한번 공매도 하면 주가가 푹 떨어질 테니까 이 천만 개미들이 이제 호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매도라는 거는 자세히 알아보면 이게 사기이고 범죄인데, 그래서 요즘 이제 한국에서도 이 공매도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하자는 청원도 나오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시총의 한 20% 정도가 공매도 물량이에요. 이게 세계 최고의 공매도 비율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한국같이 조그만 이머징 마켓에서는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여론들이 대두돼 가지고 이제 개미들이 공매도 금지하자고 청원을 하는데, 이 당국에서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그리고 실제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몇몇 나라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금지하는 때는 이게 제한돼 있어요. 금지가 가능한 나라가 몇 나라 안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 나라들은 공매도가 완전히 허용이 돼 있어요. 이게 언제나 허용이 돼 있어요.